세계 지도에서 유럽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대한 안보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전체가 나서서 대응한다는 강력한 원칙을 가진 방위 체제죠. 그런데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자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동시에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처럼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 지역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보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나토와 같은 거대한 단일 군사 동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아시아에서는 서로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대한 방패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국제 정치에 대한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입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단일 동맹이 없는 아시아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위협에 대처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1991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세계 질서를 양분하던 거대한 축,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토에게 이는 창설 이후 가장 완벽한 승리이자 가장 치명적인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적이 사라진 방패,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대한 군사동맹. 세계는 환호 속에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평화는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나토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싹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군사동맹이 지닌 가치는 점차 경제발전이라는 논리 뒤로 밀려났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자리 잡았죠. 많은 회원국들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군축에 돌입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용 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긴장이 풀린 사이 동맹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국방비를 적극적으로 감축한 유럽 국가들과 여전히 막대한 방위비를 부담하며 사실상 나토를 홀로 떠받치던 미국 사이의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누군가는 모임승차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굳건했던 결속력은 전례 없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서방 세계를 지키는 강철 같던 방패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서서히 녹슬어가는 듯 했습니다. 급기야 일부 정상들 사이에서는 나토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냉혹하고 뼈아픈 평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뚜렷한 목표도 공동의 위협도 없이 그저 관성적으로만 굴러가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평화의 안락함 속에서 각국의 개별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만이 부딪히며 동맹의 의미는 퇴색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고장을 날립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얕은 잠에 빠져 녹슨 방패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동유럽의 평원이 다시금 거대한 포성으로 흔들리며 전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오커스와 쿼드 같은 소규모 협의체를 통해 아시아의 바다에서 결속을 다지는 동안 대륙의 국가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안보와 경제 블록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 즉 SCO입니다. SCO는 나토처럼 한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모두가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강력한 군사 조항은 없습니다. 군사 동맹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입니다. 하지만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규모를 보면 그 파급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주요 산유국인 이란, 그리고 인구 대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의 영토와 인구 절반 이상을 포괄하는 거대한 세력이 형성된 겁니다. 이들은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기존의 국제 질서에 맞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안보 및 경제 규칙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미국 중심의 해양 세력과 중국, 러시아 중심의 대륙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질서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 대립하는 상황은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군사적인 긴장감이 곧바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토가 부활하고 확대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나토의 원칙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 각 국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책임을 보여주는 냉혹한 청구서와 같습니다. 거대한 방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치열한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주요 강대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동맹의 결속력 자체가 흔들리는 위험도 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방패가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 혼자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더 이상 국경선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하나가 국가 산업을 마비시키고 핵심 에너지원의 공급망이 끊어지면 겨울철 난방이 멈추는 시대입니다. 경제 정책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곧 국가의 안보가 되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가치를 공유하며 그물망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수적입니다. 결국 나토의 역사는 우리에게 내일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오늘을 지킬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원을 투입해야 유지되는 동적인 과정입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지금 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과 국가는 어떤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입니다.